소수로서 다수를 다스립니다. 다수로서 소수를 다스리는 것이 소수로서 다수를 다스리는 그 원리가 공동된 게 뭐냐면 첫째 개방 정책이었어요. 그리고 관념, 너그러워야 돼요. 그 다음에 실용적, 그것을 뒷받침하는 군사력이 있어요. 이런 거. 시실리를 점령한 이 노르만 기사들은 숫자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점령당한 아랍 사람들 다 이슬람을 믿게 하고 대륙도 쓰고 그리스 사람들도 쓰고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역시 무역을 장려하게 되고 장사를 마음대로 하게 되고 기능을 중시하게 됩니다. 사람을 쓸 때 종교다, 인종이다, 공것을 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기술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시실리에 가면 유명한 노르만 시대에 만든 성당들이 많아요. 이 노르만 바이킹족은 어디를 점령하는지 뭘 많이 만들어요. 건설하는 사람. 싸움할 때는 파괴자인데 일단 다스리는 이 유럽에 가면 노르만 사람들이 정착해가지고 만든 교회, 성당, 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들은 건설하는 사람. 건설은 누가 합니까? 자기 직접 하는 분이 되지만 그 다스리는 사람 중에 기술자들 다 모아가지고 그리스 기술자, 아랍 기술자 뭐 이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건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칠리에 가면 아주 유명한 성당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시오노 나남이라는 여자가 쓴 로마 멸망과 멸망 이후의 지중해 세계라는 책에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로마 이탈리아에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성당은 5개 있는데 2개가 시실리에 있는데 하나는 팔레르모라는 하나는 시라쿠사라는 게 있는데 그 양식이 가깝답니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팔레르모에 있는 노르만 왕조가 만든 몽레알레라는 성당이 있습니다. 그 성당에 들어가 보면 그리스 시즌이 들어가고 비잔틴 시즌이 들어가고 아랍 사람들이 쓰는 그런 디자인을 아주 종합적이면서도 거기에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최고의 성당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여튼 책임을 통해서 개방 정책 그리고 관용 개방이라고 하면 좀 무역이라든지 경제적인 측면의 것이고 관용이라고 하면 대내적 정치에서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차별을 하지 않는데도 기준이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실용적 기준입니다. 실용적, 그러니까 기술 있는 사람들은 우대한다. 사람을 볼 때 종교나 인종으로 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실력 있는 사람들은 우대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은 모으고 하면은 자연히 후국 강경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게 인류과의 만든 모델이 아니겠냐 이렇게 제가 생각이 됐습니다. 유행 중에 나폴리에서 아침 신문을 보니까 그때가 3월 16일인가 그랬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의 1면에 기사가 보니까 제일 톱 뉴스가 새로 교황으로 뽑힌 사람이 처음으로 대중들 앞에 나왔다는 두 번째 기사가 뭐냐 삼성전자가 갤럭시 4를 뉴욕에서 심판하기 전에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갤럭시 4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기계냐 하는 것을 잠깐 설명한 게 두 번째 뉴스였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북한에서 핵폭발 치는 게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발 뉴스는 건설이고 북한발 뉴스는 파괴고 아주 유명하게 대조가 되었습니다. 내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삼성전자라는 걸 가지고 수치 노름을 한번 해볼게요. 삼성전자가 어떤 회사냐. 작년에 2천억 달러 매출에 올렸습니다. 2천억 달러. 그 앞에는 1,400억 달러. 즉 2011년은 3,400억 달러인데 그게 세계 20대 회사입니다. 삼성전자가 매출액 기준으로 세계에서 20번째 되는 회사인데 그 중에서 이제 월마트라든지 이런 거 좀 자원 석유 회사 좀 빼고 제조업으로 딱 기준으로 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는 도요입니다. 도요가 두 번째가 폭스바겐, 세 번째가 제너럴 모터스, 네 번째가 삼성전자.
그래서 아마 올해는 랭킹이 좀 올라갈 것 같아요. 한 3번, 세계에서 3번째, 아니 2번째 되는 회사가 될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 세계에서 세계문화유산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압니까? 세계문화유산. 이탈리아겠죠. 이탈리아만 아니고 로마, 레상스. 두 번째가 스페인, 44개, 세 번째가 중국, 네 번째가 이제 프랑스 이렇게 되는데, 관광 수입이 가장 많은 나라, 관광객이 가장 많이 와가지고 돈을 제일 많이 쓰는 나라는 스페인이고, 스페인이 또 미국은 좀 제외하고, 미국은 특별히 또 다른 스페인 2등이 두 번째가 프랑스, 세 번째가 중국, 네 번째가 이탈리아.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자, 3대 관광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이 세 나라가 1년에 관광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냐? 약 1,500억 달러. 1,500억 달러. 1,500억 달러. 그런데 삼성전자 하나, 한 회사 하나가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가 자랑하는 그 역사적 유적과 문화를 가지고 벌어들인 돈을 다 합친 것보다 삼성전자 하나 회사가 제조 회사가 벌어들인 돈이 한 600억 달러 더 많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회사는 큰 회사입니다. 또 이런 비유도 되겠죠. 터키가 되겠죠. 터키의 1년 수출액이 작년에 약 1,400억 달러. 삼성전자 하나 회사의 매출액보다 최고요. 인도네시아 인구가 거의 3억에 육박하는데 인도네시아의 수출액하고 삼성전자의 매출액하고 거의 같습니다. 삼성전자를 우리가 만들어야 한국이 삼성전자라는 회사를 만들어야 그러니까 우리가 60몇 년 동안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케일이 얼마나 크셨느냐. 여기 오늘 여기 오랜만에 안양대학교 와서 또 느끼는 소리, 야, 굉장히 어마어마한 대학이 여기 있구나, 이 도시인데. 뭐 미국에 우리가 옛날에 UC LA나 이런 데 가가지고 했던 거하고 똑같은 이 감탄을 하게 됩니다. 지난 60몇 년 동안에 한국 사람들이 이 스케일 감각이 다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단위된 감각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요새 유럽에 가서 놀라는 것은 주로 뭐 중세나 로마 시절 뭐 이런 데 만든 거대한 성당 건축물이나 주로 종교적 건축물 또는 군사적 건축물 보고 놀랍니다. 놀라는데 아마 지금 이탈리아나 프랑스나 스페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놀랄 때 뭘 보고 놀랍니까? 포항계철 보고 놀라고, 현대 중공업 보고 놀라고, 현대 자동차 보고, 삼성전자를 보고 놀랄 거예요. 우리는 생산성이 별로 없는 저쪽에 유적을 보고 놀라고, 저쪽 사람들은 한국에 와가지고 무지무지한 생산을 하는 우리의 철 구조물을 보고 놀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피라미드 보고 놀라죠. 피라미드. 그런데 현대중공업에 가면 저는 현대중공업은 새로 만든 피라미드 같아요. 새로. 그걸 한번 둘러보고 느끼는데 이것도 좋은 관광 상품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산업관광이라 해야 되는데 중산도 좀 그래서 중산은 여행을 많이 가니까 좀 초청해가지고 우리 삼성전자나 이 현대중공업 그 예도의 조선소 이런 걸 보여주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이게 놀라는 품목이 달라졌어요. 아마 세계에서 그런 단일 공장에 쇠덩어리가 제일 많이 있는 데가 아마 현대조선소 같아요. 현대중공업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생산력은 어디서 나왔느냐? 어마어마한 이런 생산력은 어디서 나왔느냐? 더구나 제가 이탈리아 여행을 하면서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UNDP, 유엔 개발기구에서 매년 발표하는 휴먼 디벨롭먼트 인덱스, 그걸 보면
흔히 삶의 질 랭킹이라고 합니다. 그게 들어가는 항목이 1인당 국민소득, 그 다음에 평균 수명, 그 다음에 교육 수준 등등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그 공식에 따라서 랭킹을 내는 아주 그 신뢰도가 높은, 흔히 우리가 사회질 랭킹이라고 하는데 그게 약 190개 나라의 랭킹을 내는 겁니다. 작년 2012년에 한국이 12등이었습니다. 12등입니다. 1등은 노르웨이, 2등은 아마 보증노르웨이, 10등이 일본이, 우리가 12등, 지금 덴마크,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다 우리 뒤쪽에 있습니다. 삶의 질, 이 삶의 질이 쉽게 말하면 나하고 안전에 살 수 있는 조건들과 제도를 갖춘 나라 이런 뜻이죠. 살기 편하다는 뜻이 한마디로 말하면 살기 편하다. 살기 편하다는 말은 실제 범죄가 적어야 된다. 공기가 그렇게 나빠지면 안 된다. 사고가 많이 나서 안 된다. 안정된 예측 가능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전쟁 경험이 있으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높느냐. 참 문의론입니다. 그게 몇 년 뒤에 가면 한국이 삶의 랭킹에서 세계 8등이 될 것이다 하는 또 이 예상도 몇 년이 되었을 한 2020년에. 자, 이런 게 아까 제가 1946년에 일본에서 살다가 부산항에 딱 내렸을 때 느꼈던 절망과 오늘 68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확인하는 이거 어마어마한 성취, 단기가 되고 그것도 전쟁 겪으면서 정치적 소용돌이 이걸 뭘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냐. 오늘날 대한민국 성공 그리고 관계 문제 이런 걸 설명할 수 있는 무슨 틀이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이런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성공 비결 4개가 있는데 첫째는 제일 중요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체결합니다. 두 번째는 한미 동맹이 있다. 세 번째는 훌륭한 지도자가 있다. 네 번째는 건면한 국민이 있다. 이 4개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채택을 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그러면 핵심은 뭐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가치의 핵심은 뭐냐? 그거는 바로 바이킹이 이 국가를 만든 그 개념하고 개방했다. 그리고 관용, 죄를 안 지지, 지가 죄를 안 지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실용적 정신. 그러니까 바이킹의 일부가 만드는 그 공식이 우리 의도한 건 아니지만 건국 이후에 60년 년 동안 한국의 발전을 가져온 핵심이었다. 핵심적 원인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한마디로 말하면 경쟁이겠죠. 경쟁. 자율적 경쟁. 경쟁력이 작동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흔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한 경쟁이고 시장경제는 시장을 통한 경쟁이고 둘 다 핵심은 경쟁입니다. 경쟁. 그전에는 우리가 경쟁이 없었잖아요. 경쟁이 이루어지려면 개방체제가 돼요. 이렇게 문을 닫고 이런 경쟁이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죠. 이 세계를 상대로 경쟁을 하니까. 그러니까 경쟁, 관용, 실용이 한국의 인류가 또 지향하는 데 있어서 역시 근본 이 3대 원인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새 한국에 대해서 쓴 책이 아주 재밌는 게 있는데, 여기 이코노미스트 처음이 쓴 코리아, The Impossible Country, 코리아, The Impossible Country, 튜더라는 사람, TUDOR, 튜더라는 사람. 거기 보면은 외국 사람들에 비치는 한국이 아주 재밌